저 더러운 거지가! 당신이 50년 동안 정신병원에 가둔 내 친어머니야! 알아! 닥쳐! 어디서 거짓말이야! 당장 저 미친년 끌어내! 내 결혼식 망치지 마! 당신 끝났어! 못들래! 당장 저 여자 끌어내! 움직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때 그 시절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살고 계시는 장소와 감상평을 적어주시면 저희 철수와 영희가 여러분들을 위해 늘 기도할게요. 사람들은 나를 성공한 사업가, 자수성가에 살아있는 신화라고 부른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솟은 내 회사 빌딩.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100평짜리 펜트하우스. 그리고 내일이면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 재벌가 막내딸과 결혼식을 올리는 하나뿐인 내 아들 민준이까지. 누가 봐도 부러울 것 없는 그야말로 완벽하게 성공한 인생이다. 하지만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꺼지고 정막만이 감도는 텅 빈 방 안에서 나는 여전히 5살 때 엄마를 잃고 울고 있던 그 힘없는 어린아이로 돌아가곤 한다. 가슴 한구석이 시베리아 벌판처럼 뻥 뚫린 채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부는 그 시린 느낌. 돈으로도 명예로도 그 무엇으로도 평생 채워지지 않는 이 지독한 결핍을 남들은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것이다. 상념에 잠겨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내 귓가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파고들었다. 예, 김 회장, 너 지금 넋놓고 앉아서 뭐 하고 있니? 새어머니, 최 여사였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팽팽하게 당겨진 피부와 온몸을 휘감은 명품 보석들. 그녀는 풋내기 시절부터 나를 경멸하던 그 눈빛 그대로 나를 한심하다는 듯 쏘아보고 있었다. 내일이 우리 장손 민준이 결혼식인데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야? 사돈댁에 보낼 예단 목록 다시 확인했어? 그 집안이 보통 집안이니? 장관을 2명이나 배출한 집이야. 실수 하나라도 나오면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고. 알아? 나는 익숙하게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어머니. 다 확인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비서실장 통해서 3번이나 체크했습니다. 내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혀를 찼다. 비서실? 그 월급쟁이들이 뭘 알아? 주인이 직접 챙겨야지. 쯧쯧, 너는 다 늙어서도 그렇게 빈틈이 많아서야 원. 내가 누구 덕에 여기까지 왔는데 핏덩이 같은 너 걷어서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도 아닌데 지극정성으로 키운 게 누군데 그 공을 잊으면 사람이 아니지. 짐승이지. 또 시작이다. 30년 넘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저 지겨운 레퍼토리. 내 자식도 안 낳고 너를 키웠다. 그래, 틀린 말은 아니다. 내가 5살 때 친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저 여자를 새어머니로 들였다. 젊고 아름다웠던 새어머니는 아버지 앞이나 남들 앞에서는 천사 같은 계모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해냈지만 현관문이 닫히고 단둘이 남는 순간 나는 철저히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았다. 아니, 차라리 투명 인간이었다면 나았을 것이다. 아버지가 장기 출장이라도 가는 날이면 나는 영락없이 굶어야 했다. 기억 속에 나는 늘 배가 고팠다. 백가죽이 등러리에 붙을 것 같던 그 고통. 부엌 문턱을 넘으며 울먹이던 어린 시절에 내가 환영처럼 떠오른다. 엄마, 저 배가 너무 고파요. 밥 좀 주세요. 네? 그때마다 돌아오는 건 따뜻한 밥 한 공기가 아닌 싸늘한 냉소와 멸시였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기름진 고기를 씹으며 나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곤 했다. 엄마? 누가 내 엄마야? 밥. 내가 오늘 밥값 jes어? 아까 내 아빠 들어올 때 인사 제대로 안 했지. 싹수 노란 것. 넌 오늘 저녁 굶어. 정 배고프면 저기 화장실 수돗물이나 실컷 마셔. 물배라도 채우란 말이야. 배가 고파 참지 못하고 한밤중에 부엌을 서성거리다 들키기라도 하면 그녀는 내 손등이 부어오를 때까지 회초리로 때리며 소리쳤다. 도둑고양이 같은 놈. 내 애미 피를 물려받아서 도둑질이나 배우는구나. 천한 피는 못 속인다더니
어린 마음에 그 말이 얼마나 깊은 비수처럼 꽂혔던지 나는 정말로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내 친어머니가 도둑인 줄로만 알고 살았다. 아버지는 사업 확장에 미천을 바빴고 집안에서 벌어지는 이 은밀하고 지속적인 학대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쫓겨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그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죽으림을 다해 공부했고 악착같이 돈을 벌어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나는 씁쓸한 과거의 기억을 억지로 털어내며 짐짓 공손한 표정을 지었다. 네, 어머니 덕분인 것 뼈저리게 잘합니다. 내일 민준이 결혼식,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내 굴복하는 태도에 그녀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야지. 이번 결혼식이 우리 집안을 한 단계 더 올려놓을 기회라는 거 명심해. 사돈댁 하객들 리스트 봤지? 정재계 거물들이 다 모이는 자리야. 어휴, 그나저나 내일 내가 입을 한복 색깔이 좀 칙칙한 건 아닌지 몰라. 저번에 청담동에서 맞춘 그 최고급 비단 말이야. 다시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드네. 예, 지금 당장 백화점 문 닫기 전에 김비서 보내서 다른 걸로 좀 바꿔오라고 해라. 지금 시간이 벌써 9시가 다 되어갑니다만.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조치해 놓겠습니다. 그녀는 혀를 차며 방으로 돌아가려다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눈을 번뜩이며 다시 나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춰 은밀하고 섬뜩하게 물었다. 그나저나 너 혹시라도 내일 식장에 이상한 잡상인이나 거지 같은 것들 얼씬도 못하게 단단히 일러뒀지? 나는 뜬금없는 소리에 의아해서 되물었다. 네? 거지요? 요즘 세상에 그런 특급 호텔 결혼식장에 거지가 어디 있겠어요. 보안팀도 2중 3중으로 깔아뒀습니다. 아니야. 넌 모르는 소리 마라. 좋은 날엔 꼭 그런 마가 끼는 법이야. 애군이 낀단 말이다. 특히 아니, 됐다. 아무튼 재수없는 일 안 생기게 경호원들 쫙 깔아. 사돈댁 분들 심기 불편하게 하면 절대 안 돼. 내 체면 구기게 하지 말라고. 알았어? 그녀의 눈빛이 순간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이상했다. 평소에도 유난을 떠는 성격이긴 했지만 오늘은 도가 지나쳤다. 마치 누군가가 찾아오기라도 할 것처럼 두려워하는 눈빛. 대체 무엇이 저토록 당당하고 표독스러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쉽게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쓸쓸해 보였다. 민준이 녀석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내 아들, 나는 너한테만큼은 내가 겪었던 그 지독한 외로움과 눈칫밥을 절대 물려주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다. 내 엄마가 민준이 너를 낳고 몸이 약해져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도 난 재혼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다. 내 새어머니, 최 여사 같은 사람을 또 만나서 너에게 상처를 줄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으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지. 내일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날인데 아비된 내 마음은 왜 자꾸만 가슴 한구석이 이렇게 아려오는 걸까? 뒤척이다 깜빡 잠이 들었을까? 꿈속에서 나는 짙은 안개 속에 서 있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어디선가 아주 따뜻하고 부드러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강호, 우리 아가.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꿈속의 어린 나는 울먹이며 허공을 향해 소리쳤다. 엄마. 엄마 어디 있어요? 가지 마요. 나 혼자 두지 마요. 무서워요. 그러자 그 목소리가 안개처럼 나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다. 엄마는 늘 강우 곁에 있어. 울지 마. 내 새끼. 착하지. 자장자장, 우리 아가. 배고프지? 엄마가 미안해. 꿈속에서 누군가가 내 등을 아주 따뜻하게, 정말 따뜻하게 토닥여 주었다. 그 손길이 너무나 그리워서 그 온기가 너무나 사무쳐서 나는 꿈속에서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을 땐 베개가 흠뻑 젖어 있었고
온몸엔 식은땀이 흥건했다. 얼굴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목소리, 그 따뜻한 손길. 내 기억 속의 친어머니는 늘 아파서 누워만 계시던 희미한 존재였는데 꿈속의 어머니는 왜 그렇게 생생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걸까? 50이 넘은 나이에 5살 때의 기억이란 게 이렇게 왜곡되어 나타날 수도 있는 건가 싶었다. 드디어 날이 밝았다. 대망의 결혼식 당일 아침. 집안은 새벽부터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야, 김 기사 차 대기시켰어? 내 머리 이거 왜 이래? 뽕이 좀 죽은 거 아니니? 다시 만져봐. 아유, 정신 사나워 죽겠네. 새벽부터 출장 미용사를 불러 풀 메이크업을 한 최 여사의 고함이 집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강호, 너는 넥타이 색깔이 그게 뭐야? 좀 더 화사한 핑크색으로 매야지. 사돈댁이 보면 칙칙하다고 흉보겠다. 당장 바꿔. 네, 갈아맬게요. 어머니도 좀 진정하세요. 그러다 혈압 오르시겠어요. 진정하게 생겼어? 오늘이 어떤 날인데? 내 인생 최고로 빛나야 하는 날이란 말이야. 내가 성공한 것도 다 내 덕이고 민준이가 저런 대단한 집안이랑 결혼하는 것도 다 내가 뒤에서 코치하고 밀어준 덕분인 거 알지? 오늘 가서 사람들한테 인사 잘해.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들 알게 하란 말이야. 내가 널 친자식보다 더 끔찍하게 키웠다고 말해. 결국 오늘의 주인공도 신랑인 아들 민준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인 것이다. 그녀에게 손자 민준이의 결혼식은 자신의 성공적인 계모 인생을 만천하에 과시하고 상류층 사모님들에게 칭송받기 위한 트로피 수여식일 뿐이었다. 씁쓸함이 밀려왔지만 오늘은 아들의 가장 기쁜 날이니 참기로 했다. 그래, 오늘만 무사히 지나면 민준이는 행복한 가정을 꾸릴 테고 나도 한시름 놓게 되겠지. 결혼식장은 대한민국 최고급 호텔답게 화려함의 극치였다. 입구부터 늘어선 화환들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하객으로 속속 도착했다. 로비는 화려한 꽃향기와 하객들의 값비싼 향수 냄새로 진동했다. 나를 알아본 하객들이 다가와 앞다투어 인사를 건넸다. 아이고, 김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아주 훌륭한 대 교수랑 결혼한다면서요? 역시 김 회장님 복도 많으셔.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정중히 고개를 숙이자 어느새 최 여사가 옆에 와서 우아한 척, 세상에서 제일 인자한 할머니인 척 웃으며 끼어들었다. 호호호, 감사합니다. 다들 제가 복이 많다고 그러시네요. 우리 강호가 어릴 때부터 저를 친엄마 이상으로 따랐거든요. 제가 정말 제 청춘 다 바쳐 정성을 다해 키웠답니다. 그 덕에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죠. 사람들은 그녀의 연기에 감탄하며 맞장구를 쳤다. 어머, 그러셨구나. 역시 최 여사님이 대단하셔. 친자식도 그렇게 키우기 힘든데 정말 존경스러워요. 김 회장님은 좋으시겠어요. 이런 훌륭한 어머니를 두셔서 나는 속에서 올라오는 역겨움을 억지로 삼키며 굳어가는 입꼬리를 겨우 올려 미소 지었다. 네, 그럼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식적인 대화들이 오가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익숙하게 연기를 했다. 효자 아들 연기. 그녀가 원하는 완벽한 그림을 위해서. 그런데 아침부터 계속되던 그 불안감이 식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서늘한 느낌.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다. 그때였다. 웨딩홀 총지배인이 사색이 된 얼굴로 다급하게 내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회장님, 잠시만요. 큰일 났습니다.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나는 불길한 예감의 표정을 굳히며 물었다. 문제라니요? 지금 시기 코앞인데 무슨 문제요? 지배인은 난처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입을 열었다. 저 입구 쪽에서 어떤 좀 이상한 분이 자꾸 식장 안으로 들어오려고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희 보안요원들이 맡고는 있는데 워낙 막무가내라서 자꾸 회장님을 만나야겠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나를요?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 명단에 없는 사람입니까? 그때 내 옆에서 귀를 쫑긋거리고 있던 최 여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뭐야? 무슨 일이야? 내가 말했지. 재수 없는 일 생길 거라고. 어떤 미친 게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당장 끌어내. 경찰 불러. 내 손자 결혼식 망치면 너네들 다 자를 줄 알아. 지배인은 최 여사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쭈뼛거리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행색이 너무 남루하고 냄새도 심하고 정신이 좀 온전치 않아 보이는데 자꾸만 내 아들을 봐야 한다고. 나는 그 단어에 멈칫했다. 아들? 아들이라는 단어가 내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다. 도대체 누구길래 왜 이 중요한 순간에 거지 행색을 하고 나타나서 내 아들을 찾는 걸까? 최 여사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그 사람을 찢어 죽일 듯이 길길이 날뛰며 경호원들에게 소리치고 있었다. 나는 알 수 없는 이끌림, 그리고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지배인이 가리키는 로비 입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하객들이 웅성거리며 길을 터주었고 그 끝에는 경호원들에게 팔이 붙들린 채 바닥에 주저앉은 한 여인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제 눈을 의심케 하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하고 말았다. 그곳에는 내 평생 본 적 없는 비참한 몰골의 한 노파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다. 헝클어진 백발은 빗질을 안 한 지 수년은 된 듯 엉겨붙어 있었고 계절에 맞지 않는 두꺼운 누더기 옷은 찌든 대로 번들거렸다. 그녀의 몸에서는 하수구,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최고급 호텔 로비의 대리석 바닥, 그리고 향수 냄새를 풍기는 우아한 하객들과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마치 다른 세상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존재였다. 경호원 2명이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제압하고 있었고 그녀는 바닥을 기어가다시피 하며 식장 안쪽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다. 이건 놓으라고. 내 아들이 저기 있어. 강호야. 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발바닥에 못이 박힌 듯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강호, 그건 내 이름이었다. 단순히 동명이인을 찾는 걸까? 아니면 정신이 나간 노인의 헛소리일까? 하지만 이상했다. 쇳소리가 섞인 저 갈라진 목소리가 낯설면서도 기이하게 내 귓가에 맴돌았다. 마치 아주 오래전 잊고 살았던 무언가를 건드리는 듯한 서늘한 느낌. 그때 내 뒤에서 하이힐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최 여사였다. 뭐 하는 거야? 당장 안 치워? 저런 더러운 걸 어디라고 들여보내. 야, 너희들 당장 저 미친년 끌어내서 쓰레기장에 처박아 버려. 경찰 불러서 감방에 쳐놓으라고. 최 여사의 반응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광기에 가까웠다. 그녀는 평소의 우아한 가면을 벗어던지고 얼굴이 시뻘개져서 삿대질해댔다. 그녀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로비에 있던 하객들이 모두 놀라 우리 쪽을 쳐다볼 정도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 거지 노파가 최 여사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고개를 번쩍 들고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 눈빛,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노파의 눈빛은 흐릿한 치매 노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분노, 그리고 뼈에 사무친 원한이었다. 너 인연, 최영자 내년이 여길 왜? 거지 여인이 최 여사의 본명을 불렀다. 순간 최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녀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사시나무 떨듯 떨더니 이내 악에 바친 비명을 질렀다. 뭐해? 저 미친년 입마가. 입 안 막고 뭐해? 빨리 끌어내란 말이야. 최 여사는 자신이 직접 나설 기세로 달려들었다. 경호원들이 당황하여 노파의 입을 틀어막고 질질 끌고 나가려 했다. 노파는 끌려가면서도 시선을 나에게 고정했다.
그 절박한 눈빛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입이 틀어막힌 채로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나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 손가락 끝이 허공을 긁었다. 그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잠깐 멈추시오. 내 호통에 경호원들이 멈칫했다. 최 여사가 기겁하며 내 팔을 붙잡았다. 강호야, 너 미쳤니? 저런 더러운 거랑 말 섞어서 뭐 하려고. 사돈댁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빨리 치워버리라니까. 어머니, 잠깐만요. 저 사람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름도 알고 있잖아요. 미친년이 헛소리하는 거야. 저런 거지들이 원래 신문 기사 보고 찾아와서 사기치는 거야. 넌 회장이나 돼서 저런 뻔한 수작에 넘어가니? 최 여사의 손톱이 내 양복 소매를 파고들 정도로 그녀는 떨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었다. 이것은 공포였다. 그녀는 지금 저 노파가 입을 열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는 최 여사의 손을 뿌리치고 천천히 노파에게 다가갔다. 가까이 갈수록 악취가 코를 찔렀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내가 다가가자 경호원들이 엉거주춤하게 물러섰다. 바닥에 쓰러진 노파는 숨을 헐떡이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눈동자.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내 바지자락을 잡으려다 자신의 더러운 손을 보고는 차마 잡지 못하고 허공에서 멈췄다. 당신, 누구요? 누구신데 내 이름을 알고 내 어머니 이름을 아는 거요? 내 물음에 노파의 눈에서 달동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말을 하려 했지만 감정이 북받쳐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입만 번긋거렸다. 그때였다. 최 여사가 더는 못 참겠다는 듯 달려와 핸드백으로 노파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 미친년이 어디서 연기를 해. 썩 꺼져. 죽고 싶어?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최 여사를 말리는 사이 노파는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지면서 품 안에 소중히 안고 있던 꼬질꼬질한 보자기를 놓치고 말았다. 낡아빠진 보자기의 매듭이 풀리면서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이 대리석 바닥으로 쏟아져 나왔다. 땡그랑 낡은 은가락지 하나, 그리고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한 장, 마지막으로 꼬깃꼬깃 접힌 편지 봉투. 하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그 물건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그중 내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흑백 사진이었다. 나는 홀린 듯 무릎을 굽혀 그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이 갓난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인의 얼굴은 낯설었지만 아기를 안고 있는 그 배경에 찍힌 자개장. 그것은 내가 아주 어릴 적 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하기 전 살았던 구옥 안방에 있던 그 자개장이었다. 그리고 사진 속 아기가 입고 있는 옷, 왼쪽 가슴에 곰돌이 자수가 놓인 그 베네쩌 고리. 내 머릿속에서 번개 같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5살 때 유일하게 엄마의 냄새가 남아있어 밤마다 끌어안고 잤던, 그러다 최 여사가 재수 없다며 불태워버렸던 바로 그 옷이었다. 이게 왜? 내 손이 와들와들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또 다른 물건, 꼬깃꼬깃한 편지 봉투를 집어들었다.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내 아들 강호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안 돼, 주지 마. 그거 일이네. 최 여사가 비명을 지르며 내 손에서 편지를 뺏으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나는 본능적으로 편지를 뒤로 감추고 그녀를 노려보았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이 누군데 제 어릴 적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게 말이다. 훔친 거야. 그래, 도둑이야. 우리 집에서 일하던 식모였는데 물건 훔쳐 달아난 도둑년이라고. 강호야, 내 말 믿지? 전혀 말 듣지 마. 식모? 도둑? 내가 아는 한 우리 집엔 저런 식모가 없었다. 그리고 도둑이 훔친 물건을 50년 넘게 간직하다가 아들 결혼식장에 나타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내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나는 경호원들에게 눈짓했다. 이분, 정중하게 모셔. 절대 쫓아내지 말고 VIP 대기실로 모셔. 회장님. 하지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그리고 식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단, 이분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면 너희들 옷 벗을 각오해. 내 서슬퍼런 명령에 경호원들은 쩔쩔매며 노파를 부축해 일으켰다. 노파는 끌려가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나를 찾았다. 강호야, 내 새끼, 밥은 먹고 다니니? 그 한마디, 밥은 먹고 다니니.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어젯밤 꿈속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안개 속에서 나를 토닥여주던 그 따뜻한 목소리와 정확히 일치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민준이의 결혼식이 코앞이다. 나는 최 여사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사색이 되어 입술을 달달 떨고 있었다. 어머니? 식 끝나고 저랑 이야기 좀 하시죠. 아주 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도망치듯 화장실로 들어왔다. 거울 속 내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밖에서는 결혼식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까 주운 편지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꼬깃꼬깃한 편지지 한 장과 낡은 병원 진단서가 들어있었다. 편지 첫 줄을 읽자마자 나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사랑하는 내 아들 강호야. 이 편지를 내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내가 5살 되던 해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란다. 눈물이 앞을 가려 글씨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미친 사람처럼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그 여자가, 내 새어머니가 될 그 여자가 엄마가 불치병에 걸려 너한테 옮을 수 있다고, 당장 나가지 않으면 너까지 죽게 될 거라고 했어. 엄마는 바보같이 그 말을 믿었단다. 내 아빠한테는 내가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가뒀어. 정신병원, 강제 입원. 충격적인 단어들이 내 뇌리를 강타했다. 병원 진단서 날짜는 내가 5살 때 엄마가 죽었다고 했던 그해 겨울이었다. 멀쩡한 사람을, 그것도 내 친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두고 아버지와 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겨우 세상 밖으로 나온 어머니는 아들에게 짐이 될까봐, 행여나 성공한 아들의 앞길을 막을까봐 차마 나타나지 못하고 평생을 숨죽여 살아오신 것이다. 나는 거지가 되어도 좋고 평생 너를 멀리서만 봐도 좋다. 하지만 너의 아들이, 내 손주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 손으로 지은 베넷 저고리라도 전해주고 싶어서 염치불구하고 찾아왔다. 강호야, 부디 행복해라. 이 못난 어미는 잊고 부디 행복하게만 살아다오. 나는 화장실 칸 안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했다.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것일까. 평생을 나를 위해 헌신했다고 생색내던 계모 최 여사, 그녀가 내 친어머니를 쫓아내고 나를 학대하고 아버지의 눈을 가리고 내 인생 전체를 기만해왔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내가 도둑의 자식이라서 밥을 굶긴 게 아니었다. 내가 진짜 주인이 될까봐 내 길을 꺾고 나를 노예처럼 부리기 위해 철저하게 가스라이팅 했던 것이다. 나는 어머니가 갇혀있던 50년의 세월 동안 그 악마 같은 여자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며 효도하고 살았다. 내 자신이 혐오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밖에서는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신랑, 입장, 박수 소리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내 아들 민준이가 웃으며 입장하고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 하지만 내게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진실의 날이 되었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눈은 더 이상 선량한 사업가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에 불타는 맹수의 눈이었다. 나는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내 지시대로 움직여. 식장 스크린 담당자 매수해. 그리고 최영자 그 여자. 지금 당장 출국 금지 신청하고 변호사팀 전부 대기시켜. 나는 화장실 문을 박차고 나갔다. 결혼식은 계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결혼식의 피날레는 신랑 신부의 행진이 아니라 50년 묵은 추악한 진실의 폭로와 처절한 응징이 될 것이다. 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혼주석에 앉아 불안한 듯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최 여사의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저 가증스러운 미소를 내 손으로 찢어버리리라.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를 향해 걸어갔다. 내 발걸음 하나하나가 어머니의 한칸을 싣고 있었다. 나는 혼주석으로 돌아와 털썩 주저앉았다. 내 옆에 앉은 최 여사는 방금 전 로비에서의 추태는 까맣게 잊은 듯 다시 로아하고 인자한 사모님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내 귀에 대고 은밀하게 속삭였다. 잘 처리했니? 쥐도 새도 모르게 치워버렸지. 어휴, 10년 감수했네. 하마터면 내 우아한 결혼식에 오물을 뒤집었을 뻔했잖아. 잘했다, 강호야. 역시 넌 내 말을 잘 들어. 그녀는 내 손등을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 손길에 소름이 끼쳤지만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갑게, 아주 차갑게 입꼬리를 올렸다. 네, 어머니. 아주 확실하게 처리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겁니다. 그래, 그래야지. 이제 곧 축사 순서다. 올라가서 멋지게 한마디 해. 이 어미 칭찬도 좀 섞고. 알지? 사회자의 목소리가 장내를 울렸다. 다음은 신랑 아버지이신 김강호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하객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단상으로 걸어가는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지만 동시에 확신에 차 있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수백 명의 하객, 화려한 조명,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의 얼굴이 보였다. 그리고 그 너머 혼주석에서 기대에 찬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최 여사의 얼굴이 보였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신랑 아버지 김강호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빛내주신 하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점잖은 인사에 박수가 쏟아졌다. 나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품 안에서 아까 화장실에서 챙겨온 낡은 편지와 진단서를 꺼내 단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김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오늘 저는 제 아들 민준이의 결혼을 축하하기에 앞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사무치게 그리웠던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최 여사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인 줄 알고 짐짓 겸손한 척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다. 하객들도 모두 그녀를 바라보며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5살 때였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저를 키워준 새어머니, 저기 앉아 계신 최영자 여사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녀는 친자식도 아닌 너를 거둬 키웠다며 50년 넘게 저에게 효도를 강요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진실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요. 내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하자 장내의 분위기가 술렁거렸다. 최 여사의 미소가 굳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 이 결혼식장에 불청객이 한 분 찾아왔습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며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갈 뻔했던 한 노인입니다. 최 여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크게 확장되었다. 강호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려와. 당장 내려오지 못해. 나는 그녀의 고함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다. 김 실장, 띄워. 내 지시와 함께 식장 정면의 대형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다. 아름다운 웨딩 사진 대신 누렇게 바랜 50년 전 정신병원 입원 기록과 진단서,
그리고 방금 내가 읽었던 어머니의 피 묻은 편지가 거대한 화면을 가득 채웠다. 환자명 이순심. 입원 사유 보호자 최영자의 요청에 의한 강제 입원. 특이사항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있으나 보호자가 강력히 격리를 요구함. 장례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하객들은 경악하며 화면과 최 여사를 번갈아 보았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저게 뭐야? 강제 입원. 최영자라면 저기 앉아있는 계모 아니야? 세상에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가뒀다는 거야? 나는 마이크를 꽉 쥐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소리쳤다. 여러분, 저기 앉아있는 최영자라는 여자가 제 친어머니를 미친 사람으로 몰아 50년 동안 정신병원에 가뒀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몹쓸 병을 옮긴다고 거짓말을 해서 쫓아내고 아버지에게는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고 속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어린 저를 학대하고 굶기면서 제 어머니를 도둑년이라고 세뇌시켰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저놈이 미쳤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최 여사는 꽥꽥 소리를 지르며 단상으로 뛰어 올라오려 했다. 하지만 이미 내 지시를 받은 건장한 경호원들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비켜. 이거 안 놔? 내가 누군지 알아. 그리고 내 목소리가 식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오늘 제 어머니가 거지가 된 몸을 이끌고 손자 결혼식을 먼 발치에서라도 보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제 어머니를 보고 더러운 거지라며 발길질을 하고 내쫓으려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인간입니까? 나는 울분을 토하며 스크린을 가리켰다. 화면에는 어머니가 가져온 베넷 저고리 사진이 떠 있었다. 이 베넷 저고리, 제가 5살 때 엄마 냄새가 나서 매일 밤 끌어안고 자던 옷입니다. 이걸 이 여자가 불태워버린 줄 알았는데 제 어머니는 이걸 품에 안고 50년을 버티셨습니다. 지옥 같은 정신병원 독방에서 아들 냄새가 그리울 때마다 이 옷을 껴안고 우셨답니다. 내 아들 민준이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아버지, 그게 정말이에요? 그럼 아까 로비에서 봤던 그 할머니가 제 친할머니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 식장 문이 활짝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최영자 씨, 특수감금, 존속상해, 그리고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최 여사의 팔에 수갑을 채웠다. 이거나, 난 몰라.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최 여사는 발악했지만 스크린에 띄워진 명백한 증거들과 수백 명의 목격자 앞에서는 독 안에 든 쥐였다. 그녀는 머리가 산발이 된 채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한복이 구겨지는 것도 모른 채 짐승처럼 끌려나갔다. 하객들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혀를 찼다. 평생 쌓아올린 그녀의 가식적인 명예가 단 10분 만에 시궁창에 처박히는 순간이었다. 경찰이 그녀를 끌고 나가자 식장에는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다. 나는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죄송합니다. 좋은 날, 이런 추태를 보여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꼭 모셔야 할 분이 있습니다. 나는 무대 아래 대기실 쪽을 향해 손을 뻗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제발, 이리 오세요. 문이 열리고 아까보다는 조금 정돈되었지만 여전히 남루한 옷차림의 노파가 부축을 받으며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다. 그녀는 화려한 식장 분위기에 주눅이 들어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나는 단상에서 뛰어 내려가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강호야, 내 새끼, 내가 망쳤구나. 내 아들 좋은 날을 내가 다 망쳤어. 미안하다. 미안해. 어머니는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내 얼굴을 어루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으셨다. 그 거친 손바닥의 감촉, 꿈속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망친 게 아니에요. 이제야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거예요. 늦어서 죄송해요. 너무 늦게 알아봐서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나도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50년의 한이 그 지독했던 외로움이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그때 누군가 내 옆에 와서 함께 무릎을 꿇었다. 아들 민준이와 며느리였다. 민준이는 붉어진 눈시울로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몰라 봬서 죄송해요. 제가 손자 민준이에요. 살아 계셔 주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며느리도 고운 웨딩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끌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큰 절을 올렸다. 할머니, 결혼식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앞으로 잘 모실게요. 아이고, 아이고, 내 강아지들, 예쁘기도 해라. 어머니는 손자와 손자 며느리를 번갈아 안으며 오열하셨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객들도 하나둘씩 눈물을 훔쳤다.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1명, 2명, 곧이어 식장 전체가 떠나갈 듯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가식적인 축하의 박수가 아니라 진심 어린 감동과 응원의 박수였다. 나는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당당하게 하객들을 향해 섰다. 비록 누더기를 입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혼주였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최 여사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었다. 그녀가 숨겨두었던 차명 계좌와 재산들은 소송을 통해 모두 환수되었고 나는 그 돈으로 이순심 재단을 설립했다. 갈 곳 없는 노인들과 학대받는 아동들을 위한 복지 재단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한강공원에서 휠체어를 밀고 있다. 강호야, 바람이 참 좋다. 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어머니는 이제 깨끗한 옷을 입고 편안한 얼굴로 웃으신다. 비록 50년의 고초로 몸은 많이 약해지셨지만 우리 가족의 사랑 속에서 하루하루 건강을 되찾고 계신다. 주말이면 민준이 내외가 찾아와 재롱을 떨고 어머니는 며느리가 해온 갈비찜을 제일 좋아하신다. 나는 휠체어를 멈추고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강물을 바라보았다. 텅 비어있던 내 가슴속 시베리아 벌판에 이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다시는 혼자 두지 않을게요. 나의 늦은 고백에 어머니가 소녀처럼 환하게 웃으셨다. 강물 위로 부서지는 윤슬처럼 우리들의 늦은 행복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